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7페이지 중간에 4번 불공정한 법률입니다. 백사조가 나오고 책 한번 읽어보면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공박, 다음이 뭐죠? 심표죠. 경설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얘는 뭐라고요? 무효다라고 우리 백사조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교재 의 나와 있는데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거를 일괄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고 있고요. 요건해 가지고 객관적 요건부터 나오고 넘겨보시면 주관적 요건해 가지고 판례들이 나오는데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판례가 끝나는 거죠. 첫 번째, 궁박이란 말이 뭐냐? 급박한 공궁을 말합니다. 급박한 공궁이란 말도 어려우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사정.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경솔은 경솔이고 무경험은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또는이 여기 하나 더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에 대한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뭘 해야 돼요?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뭐예요? 요건이죠.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일단 적용 범위부터 생각해 보시면 요 백사조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는데 법원에서 하는 경매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증여라는 것은 항상 폭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조카한테 용돈 3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저는 3만 원 줬지만 제 조카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죠? 따라서 증여는 어차피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리라는 이유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법률의 성질상
증여나 무상기부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이행한 경우에는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반환받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거든요. 당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피해자는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민법에서 규정상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당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례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좀 한번 들어보시죠. 갑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사시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몰지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평생 살던 고향에서 떠나게 됐어요. 큰일 난 거죠. 갑이 어려운 사정,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을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그거 나라에서 보상 받아봤자 몇천 안 됩니다. 저한테 3억에 파십시오라고 하길래 3억으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5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었다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있는 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냐?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을이 계약금을 30%를 지급했어요. 많이 지급했죠, 너무. 보통 10%잖아요. 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치를 때까지 7일 만에 다 끝냈어요. 굉장히 빨리 끝냈죠. 자,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이 할머니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못 팔겠다라고 우길까봐 빨리 지급하고 지나치게 계약금을 많이 준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을에 뭘 알 수 있는 거죠? 이용 의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요.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을이 갑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이 등기는 말소해달라,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로서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할머니에게 꽁돈 얼마가 생기게 돼요? 3억 원이 생기게 된다까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해두시면 나중에 갑자기 문제 풀 때 이상한데 할머니가 왜 돈이 생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40페이지로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풀어볼까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폭리행위는 피해자의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X. 뭐까지 있어야 돼요? 이용 의사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뭐죠? X죠. 니은 피해자의 궁박에는 정신적 궁박이 포함된다. O.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기 때문에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그만이거든요. 디귿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인 경우에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어려운 사정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리얼번 가격이 현저한 측의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는 하여 궁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5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이 뭐 되진 않아요? 추정되지는 않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네요. 자, 이제 40페이지부터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나옵니다. 이 법률행위 해석은 우리 저자분이 아주 자세히 써놨죠.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실제로는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민법의 기초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지 뭔가를 판례를 막 외우고 그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읽으면서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은 많이 외우더라도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는 뭐죠? 이해하시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충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타이틀이 법률행위 해석이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법 해석이 아니죠. 뭘 해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한 일일 텐데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요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 표시를 듣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의사 표시가 일치됐다면 굳이 해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도대체 요 인간이 뭔 소리인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이고 의사표시 해석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속으로는 계집을 팔고 싶었어요. 근데 말로는 뭐라 그랬냐면 집을 팔겠다고 얘기했어요.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됐죠? 이런 경우에는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를 확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고 의사표시 해석이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말 참 더럽게 어렵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결국은 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냐면 규범적 해석이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예요?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갑의 의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냐면 계집이 되는 거예요. 뭐 이해 안 될 말 없으시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일까요? 물론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고 따라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아무리 계집을 팔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말한 대로 뭘 팔겠다고 한 거예요? 집을 팔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런 겁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의사표시가 불실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행위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뭐예요? 맞는 지문이지만 내심적 효과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또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뭐예요? 맞는 말이지만 표의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한다는 것은 뭐예요? X가 되는 거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은 예외예요. 그러면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는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냐면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돼요. 왜요?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그때는 자연적 해석을 해요. 언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냐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합쳐보자고요. 자,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뭐예요?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예요?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야. 이게 뭐죠? 결론이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잠깐 볼까요? 자, 41페이지 오시면 해석 방법 해가지고 우리 교재는 무엇부터 나오냐면 자연적 해석 방법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니은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오표시 무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이 오표시 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이냐면 자연적 해석의 결과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할게요. 지금 갑이 뭘 팔고 싶습니까?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죠. 그런데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상대방이 악이니까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요.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 경우에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집을 집이라고 뭐 했어요? 잘못 표시했죠? 오 표시했죠? 이렇게 잘못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무슨 해석이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이 결과인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한 결과 이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이 판례입니다. 갑토지, 을토지 판례. 갑토지를 팔고 싶었는데 을토지라고 표시했더라도 상대방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면 자연적 해석 결과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오표시 무효원칙으로 나와 있는 판례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2페이지에 확인 문제도 같은 취지고요. 규범적 해석에 나와 있는데
규범적 해석에 대해서 뭐라고요? 원칙이다. 그죠? 그래서 적용해가지고 뭐 원칙이 예외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인 뭔지 모르겠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규범적 해석을 한다. 우리 교재는 기억 원칙하고 니은의 예외로 나눠놨는데 이 나눌 필요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고 그 외에는 뭐예요? 규범적 해석한다. 그 얘기를 또 써놓은 거예요. 그죠? 중복된 거죠. 그러나 5층에 보시면 규범적 해석의 예가 나오는데 이것들도 나중에 보통 우리가 따로 우리가 정리하긴 해야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규범적 해석과 관련이 있는지는 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일단은 안 보셔도 되고요. 하나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보충적 해석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보충적 해석이고요. 보충적 해석에서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일단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할 수가 있고 맨 처음부터 보충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부터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게 나오고 있는데 해석의 기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법률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해 보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해 보고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임의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법률의 목적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은 뭐만 가지고 해석했죠? 의사표시 가지고만 해석이 됐죠. 이런 경우에는 목적 가지고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죠?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오랜 관행을 말하고요.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오랜 관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사투리입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경상도 분들한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아래라는 말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아래라는 말을 많이 쓰시고 또 그 경상도 분들은 저는 고향이 서울인데 당연히 알아듣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경상도 분들이 아래 그러는 게 보통 미시라는 말보다는 뭐 엊그저께 과거에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시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랫게 먹었어 뭐 이런단 말이죠. 너 요새 칼국수 먹었냐? 나 아랫게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얼마 전에 먹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아래라는 말을 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지역의 오랜 관행인 사투리를 감안해서 해석을 해봤더니 엊그저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뭐가 해석에 동원이 되고 있냐면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또 뭐 관용적 표현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어요. 관용적 표현 뭐 많은데 건설 현장에 가면 의외로 일본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시다바리니 뭐 십장이니 오야지니 뭐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야지라고 그러더라. 근데 저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건설 현장에서는 뭐 작업 반장, 뭐 대장 이런 의미를 오야지라고 쓰더라. 그러면 그 관용적 표현이 뭐가요?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인 관습 해석에 동원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임의 법규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이건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모르겠으면 신의칙 및 조리인데 이 조리는 뭐냐면 사물의 기본 법칙이라는 말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상식을 말하면 상식.
우리가 보통 이상한 짓을 하면 야 임마 너 그 상식에 맞냐 그럴 때 상식. 그게 무슨 말이냐. 목적도 안 되고 사실인 간섭도 안 되고 임의 법규도 안 된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립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의칙 및 조리도 뭐가 되는 거죠? 해석의 기준이 된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거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무슨 의미인지만 감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